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과 김범석 의장에 대해 미국에서 주주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정보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소송에 참여하는 주주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 소비자들로부터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쿠팡으로선 전방위 압박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증권 집단소송 전문 로펌에 올라온 공지문입니다. 2025년 8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쿠팡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18일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의 주주 조셉 베리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이번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며 쿠팡이 관련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서도 지난 15일에야 미국 증권당국에 정식 공시했는데 이는 사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s not considered highly sensitive, and so there's no requirement for us to file with the SEC for the incident.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정보 유출이 알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28.16달러에서 지난주 23.2달러로 마감하며 18%나 떨어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증권법에 따른 주주 집단 소송으로 소비자의 정보 유출 피해를 다루는 소비자 집단 소송과는 구분됩니다. 소송 신청 마감이 내년 2월 17일인 만큼 소송 참여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는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탈퇴하고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찾는 이른바 탈팡 고객은 늘고 있는데 이들을 잡기 위한 유통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은 주 7일 빠른 배송으로 유통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성장세가 가팔랐던 만큼 이탈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쿠팡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급격히 줄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너무 불안해서 이번에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쿠팡을 대체할 서비스가 있다면 갈아타겠다는 소비자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들한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어떻게 빨리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쿠팡에 소비자를 빼앗겼던 기존 온라인 유통업체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쓱닷컴은 장보기 결제 금액의 7%를 적립해주고 OTT를 결합한 멤버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쇼핑과 OTT 서비스를 결합한 락인 효과를 노린 건데 기존 쿠팡과 쿠팡 플레이의 전략과 다르지 않습니다. G마켓은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웠고 쿠팡처럼 주말 도착을 보장했습니다. 쇼핑 습관이라서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고객한테 좀 경험을 시켜드리고 한번 좀 사용해 보시라 이런 쪽으로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도 쿠팡 이탈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이용자들을 겨냥한 겁니다. 특히 주요 생필품 가격을 5,000원 이하로 대폭 할인해 쿠팡에 등을 돌린 수요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처럼 쿠팡에 대한 소송이 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SKT 해킹 사태에 대해 소비자 한 명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란 겁니다. 전체 피해자로 범위가 확대될 경우 총 보상액은 2조 3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번 결정 법적 구속력이 없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SKT 해킹 사태. 유심을 바꾸려는 이용자들은 긴 줄을 서야 했고 그룹 회장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소비자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시민단체와 피해 당사자가
소비자원의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쟁 조정위는 SKT가 피해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통상적인 보상액, 전체 피해 소비자 대상,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 1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 사고 당시 고객 수는 2,300만 명으로 SKT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여 전체 피해자에게 보상하면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없는 조정안이어서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점입니다. 대개 조정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데 SKT 사태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집단 소송에 준하는 효과를 주려고 공고안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SKT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SKT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날씨가 어제는 온탕이고 오늘은 냉탕이고 하루 만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칼바람까지 불었는데 내일은 더 추울 거라고 합니다. 출근길부터 매섭게 춥다고 하니까 단단히 여미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안정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인데도 거리에는 패딩과 목도리로 몸을 꽁꽁 감싼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해가 쨍쨍하지만 차가운 바람에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꽁꽁 언 손을 녹여보려 핫팩을 쥔 시민들도 많지만 매서운 추위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 너무 춥게 느껴져서 핫팩 들고 있는데도 너무 추워요. 하나 가지고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전국적으로 내린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바람도 좀 칼바람 같네요. 지금 상당히 좀 춥게 느껴지고 여기 또 광장이고 넓어서 그런지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이 2도, 대관령은 0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내일 출근길은 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과 인천이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영하 12도를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찬 공기가 내려온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일부 경상 내륙은 10도 이상 떨어지겠으니 오는 23일과 24일엔 전국에 걸쳐 겨울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성탄절 당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는 이어지겠지만 눈 소식은 없어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정말 추웠는데 경기도 안성에선 가스 공급이 끊기는 사달이 났습니다. 무려 2,800세대가 늦은 오후까지 냉골 같은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복구가 됐다니 다행인데 우리 시민분들 추위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을 듯합니다. 현장에 황지원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경기 안성시의 한 도로, 가스 배관을 보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 현장 인근에 위치한 한 빌라에 가보니 가스 계량기는 멈춰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이 일대의 도시가스 공급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무려 2,800세대의 주민들이 영하권의 날씨에 난방도 틀 수 없었습니다. 가스가 막 나갔다 들어갔다 해갖고 전화했더니 가스가 다 공급이 잘 안 됐다고 추워갖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잠바 애들도 다 잠바 입고. 오늘 아침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이렇게 집 안에서도 두툼한 옷을 입어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식사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아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잘 되다가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웠지. 나는 이 찬물로도 이를 못 닦아서 커피보다도 물을 끓여갖고. 지하가스 배관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이 들어간 게 원인이었습니다. 가스 배관 안에 가스가 흘러야 되는데 그 안에 수분이 유입돼 있다고 보면 가스가 흐름이 막히는 거죠. 8시간 만인 오후 4시쯤 가스 공급이 완료된 가운데 복구공사 관계자는 인근의 다른 배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네, 지난 10월이었죠. 시험 중 부정행위 정황이 있었던 서울대 학교에서 이번에 또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시험에서 전체 수강생 중 절반가량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자 시험 자체가 아예 무효 처리됐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는 휴학생을 위한 원격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의의 수업과 시험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치러진 기말 시험에서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담당 교수 측은 학생이 시험 문제 화면을 벗어나 다른 화면을 보면 부정행위 의심 정황으로 봤습니다. 실제 36명 응시 학생 중 절반이 컴퓨터 모니터에 시험 화면이 아닌 다른 창을 띄워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며 모든 학생의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를 냈습니다. 또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서울대 자연대의 다른 시험에서도 대규모 AI 부정행위가 드러났지만 문제가 여전합니다. 되게 슬픈 일이죠. 만약에 그게 규칙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어기면은 안 되는 거긴 하죠. 정당하게 시험을 치른 학생들까지 결과가 무효로 처리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측은 부정행위 대응책과 함께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으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범죄 단지를 급습해서 감금되어 있던 한국인 남성 1명을 구출했습니다. 자칫 구출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양국 경찰의 치밀한 공조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컴퓨터와 키보드가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고 현지 경찰이 모니터를 일일이 압수합니다. 체포된 피싱 범죄 일당들이 건물 앞에 쭉 늘어서 있습니다.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에 있는 한 범죄 단지를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경찰이 공조해 급습하는 현장입니다. 양국 경찰은 현장에서 우리나라 피싱 조직원 26명을 붙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감금 중이던 한국인 1명을 구출했습니다. 지난 2일 국내에서 실종 신고된 20대 남성으로 경찰이 감금 위치를 찾고 있던 인물입니다. 몬돌끼리 범죄 단지는 캄보디아 국경에서 불과 50m 떨어져 타국으로의 도피가 쉽고 무장 경비원까지 배치된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지난달 10일 캄보디아의 코리아 전담반이 만들어지면서 양국이 정보 공유를 치밀하게 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검거 작전일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도주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고 연락이 왔고 도주로를 차단한 후에 현장 안에 급습을 해가지고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코리아 전담반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2명을 구출하고 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혐의자 92명을 붙잡았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오늘 차량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새벽 시간 신호위반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경남 거창에서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다 20대 남녀 3명이 숨졌는데요. 심우영 기자가 소식들 모았습니다.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부서진 채 사라졌고 도로 곳곳에는 파편이 널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광주시 경안동 사거리에서 아반떼와 K5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K5 차량에 탄 40대 여성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K5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 송정교차로에선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탄 2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한 2, 3km 지점이 내리막길 거거든요. 우회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세게 박았더라고요. 오늘 새벽 4시 15분쯤 전북 임실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1개동과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 등 1,12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광안대교 앞바다에 있던 22,000톤급 크루즈선에서 술을 마신 60대 승객이 계단에서 추락했습니다. 해경은 구조단을 보내 남성을 밀락항으로 옮긴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전국의 열차가 모레부터 멈출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서 연말연시 승객 불편이 커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가 아닌 90%까지만 올리려는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에 철도노조가 반발한 겁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오는 23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0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유보했던 총파업 카드를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하며 약속했던 성과급 정상화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철도노조 측의 파업 이유입니다. 모 공기업은 코레일과 비슷한 상황인데도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를 인정해줬는데 코레일은 90%까지만 올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하고 허위로 약속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민간 기업의 사용자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하루 평균 250여 대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 열차들의 성차권 발매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성차일 기준 3일 전부터는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운행 여부도 안내합니다. 하지만 오는 30일 중앙선, 동해선 등 KTX 확대 운영과 임시열차 정편의 차질이 불가피해 연말연시 혼란이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추가 인상을 약속하면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큼이나 월세 상승률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월 0.1%대 수준이었던 상승률은 5월 들어 0.4%대로 올라서더니 6월부터는 다소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0.6%대로 올라서며 지난달까지 누적 상승률은 3%를 넘어섰습니다. 11호 대책 발표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한 탓으로 풀이되는데 서민층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1,800세대 신축 아파트. 지난달 이뤄진 거래 4건 중 3건이 모두 월세입니다. 바로 옆 신축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도 월세 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다 빠지니까 전세 물량이 없어가지고 월세로 많이 올라가죠. 새 아파트 쪽으로. 월세 수요가 물리자 아파트 월세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29%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3%대를 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치입니다. 지난 11호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차단된 영향이 큽니다. 전세 물량이 줄자 수요가 월세로 몰리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오늘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공급 대책이 연초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나온 상황에서 서민들의 집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정치권에선 어제 호남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 건데 국민의힘은 장기 집권에 군부를 뗀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국정설명회를 위해 보름여 만에 다시 호남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임기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막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제플릭스라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정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어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 일상을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임기 연장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 민생 전반에서 책임 있는 성과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장기 집권 간보기를 한다며
대통령의 심기만 보이고 죽어가는 민생은 보이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지금부터는 특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9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는데 윤 전 대통령과 자신을 엮는 것은 무리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연관된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천 등을 전화로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후 이 대표가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난 7월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이후 5달 만에 특검에 첫 출석한 이 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그러면서 당시 당대표였던 자신이 공천에 개입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천 외압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일관되게 해왔다며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이 대표는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각각 한 차례씩 불러 조사한 특검은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을 곧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특검이죠. 이 통일교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발의됩니다. 이 중립성 논란을 의식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 공동 발의에 합의했습니다.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여권 수사 은폐 의혹에 집중하는 단일 특검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적인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주가 조작이라든지 양평 공무원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신속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안 발의를 밀어붙인다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데 양당 의석수를 합해도 110명에 불과합니다. 보수 야권은 여론전을 강화해 특검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양당은 빠르면 이번 주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다음은 저희 밀착 취재 순서입니다. 항만 근처에는 물류체계상 대형 화물차들이 온종일 오갑니다. 그 주변에 인천시가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민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또 새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노승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인천항 근처의 한 아파트입니다. 온종일 집 앞으로 가는 대형 화물차로 먼지와 소음, 통행 위험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많이 다니지. 오시면서 본 게 위험했다네, 위험하게 보였다네. 그러니 그만큼 많이 다니니까 사람 사면. 결국 200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와 해당 구청에 5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만구역에다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주민들이 다른 데서 살도록 이주 대책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항만구역인데도 이 아파트 길 건너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주상복합이 지어져 이미 주민들이 입주했습니다. 당연히 주상복합 앞으로도 대형 화물차는 끝없이 지나갑니다. 가까운 사거리에선 2년 전 20대 여성이 우회전하는 화물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게 무섭죠. 자꾸 아파트가 옆에도 또 생기잖아요. 이곳만이 아닙니다. 같은 인천항 주 출입도로와 접한 다른 곳에는 42층 주거형 오피스텔이 최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을 포위하듯 큰 도로는 물론이고 안으로 들어오는 이면도로에도 보시는 것처럼 화물차가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차들이 가까운 오피스텔 앞 공터에 주차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건 다 무단 주차하는 걸로 봐요. 인천시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에 허용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건축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에는 앞으로도 2년 안에 1000가구 가까운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가 예정돼 있어 사고와 민원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밀착 취재 노승환입니다. 다음은 건강 살펴보는 기사인데요. 샤워기 걸어두고 몸 닦는 김에 양치도 하면서 입도 헹구고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샤워기 헤드가 오염되어 있다면 폐질환에도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교체든 청소든 관리가 필요하단 건데 전민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샤워와 양치 습관을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입은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 그냥 받아서 헹구고 버립니다. 무심코 샤워기로 입을 헹구는 습관은 폐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비결핵 항산균에 감염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샤워기를 통과한 물이 입 점막과 기도 윗부분에 닿으면 균이 폐로 흡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핵 대표적인 증상이 기침, 가래, 객혈,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똑같이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비결핵 항산균은 수돗물에 들어가는 염소 소독제로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결핵 항산균은 샤워기와 수도관 내부에서 물때와 함께 들러붙어 증식하기 때문에 샤워기 헤드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미 폐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비결핵 항산균은 결핵과 달리 사람 사이에 전염되진 않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 관련 파일 중에 일부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이 함께 있는 사진이 삭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한빛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찍힌 사진입니다.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앱스타인의 여자친구였던 길레인 맥스웰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의 맨해튼 자택에서 쓰던 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19일 미 법무부가 웹사이트에 앱스타인 관련 파일을 공개하며 올라왔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포함해 16건이 하루 만에 슬그머니 삭제됐습니다. 지워진 사진들 상당수는 지난 2019년 수사기관이 앱스타인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확보한 것들로 추정됩니다. 공개한 사진들 중 여성 나체 사진 등 대부분이 남아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찍힌 사진이 지워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삭제된 해당 사진을 SNS에 올리고 또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삭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SNS에 사진과 기타 자료들은 법을 준수하며 계속 검토되고 편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so by failing to actually do a full disclosure of the Epstein files, this story is just going to continue to drag on. 트럼프 대통령 사진은 삭제된 반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성들과 함께 찍힌 사진들은 지워지지 않고 공개돼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캐나다 대형 마트에 도둑 산타들이 나타나 먹을거리를 털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훔친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라면서 의적인 듯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생각이 조금 다른 듯합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 소식들 한여희 기자가 모았습니다.
어두운 밤 캐나다의 한 대형마트에 빨간 산타 옷을 입고 하얀 수염까지 부착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마트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짐을 잔뜩 싸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수백만 원어치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일명 골목의 로빈 후드는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 마트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료품은 푸드뱅크를 통해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형마트를 운영 중인 식료품 기업은 절도는 범죄 행위라고 반박 성명을 내놨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멈춰선 열차 앞, 죽은 코끼리가 누워 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인도 북동주 아삼주에서 열차가 코끼리떼와 충돌했습니다. 100마리 정도의 코끼리떼가 철로를 건너던 중 기관사가 이를 발견해 비상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코끼리 7마리가 죽고 1마리가 다쳤습니다. 열차도 일부 탈선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바다 위 선박에 접근합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국이 열흘 만에 또다시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봉쇄해 마약 조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도 예고된 만큼 양국 간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야입니다. 공장을 가동할 때 공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기후로 가뭄이 빈번해져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바닷물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산업단지의 희망인 해수 담수화 시설을 취재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최근 시운전에 들어간 한 바닷물 처리장입니다. 서해에서 물을 끌어와 공업용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시설로 작업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끌어올린 바닷물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입니다. 공기를 넣어 기름 같은 불순물을 띄워서 걸러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실내에서 모래 같은 여과지를 통과시켜 불순물을 한 번 더 걸러냅니다. 소금기가 남아있는 물을 미세한 필터가 있는 파이프로 보내 염분까지 없애면 모든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염분뿐만 아니라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 그런 아주 미세한 입자들도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담수, 그러니까 민물의 양은 하루 최대 10만 톤. 32만 명이 쓸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인근 대산 임해 산업 지역의 공업 용수로 활용될 예정인데 2017년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대호우가 말라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기후 위기와 AI 시대 물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미래 수자원 인프라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수 담수화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해 오는 2032년 7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산후조리원을 고를 때 꼼꼼히 따져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신생아나 산모를 봐줄 의사의 회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많은 조리원이 의사 회진 시스템을 광고하고 있고 저도 아이 둘을 낳으면서 중요하게 본 부분이었는데요. 산후조리원에서의 의사 회진은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합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용료가 1,0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서울의 한 조리원입니다. 전문적인 신생아 케어와 산모 관리 마사지까지 제공돼 필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진이 찾아가 보니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회진을 해준다고 귀뜸합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주 2회 와서 방문을 해주실 거고 만약에 좀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때는 처방전 저희가 받아서 진행 가능해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실은 위법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진찰 등 의료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후조리원도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실밥 제거까지 해준다며 의료행위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왕절개 하시죠. 실밥 제거하거나 드레싱하러 병원을 안 가셔도 되게 방문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오셔요. 전문가는 정기적인 의사회진이 의료법에서 허용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응급 환자 진료나 환자의 요청에 따른 일시적 진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2회 또는 3회 정도 주기적으로 외부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보이고요. 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 서비스만 제공될 수 있을 뿐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분들이 오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한정되는 거지 와서 진단이나 처치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의료법에 위반되는 진료를 받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고스란히 산모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